세상에 떠돌고 있는 기묘한 이야기들. 훌륭한 담임 선생님. 반년 전 아이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상당히 화가 나 있는 듯했다. 흥분한 상태라 아이가 사고라도 당한 건지 불안해졌다. 이윽고 담임 선생님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어머님, 다인이는 여자가 아닙니다. 거기가 함몰되어 있을 뿐 훌륭한 사내 아이입니다. 곧바로 수술하면 괜찮을 겁니다. 깜짝 놀라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확인해 보니 역시나였다. 급히 병원에 가서 수술했다. 다행히도 아이의 그것은 제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의 아들이 있는 것도 훌륭하신 담임 선생님 덕분이다. 병문안 온 친구. 집에 들어가는 길에 뺑소니를 당해 입원했다. 다행히 심한 부상은 아니어서 퇴원 후 통원 치료받기로 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오니 친한 친구가 왔다. 병원에 병문안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범인 얼굴은 봤어? 아니, 갑자기 당해서 못 봤어. 그래, 그렇군. 너도 조심해라. 사고 당하는 거 한순간이더라. 그래, 난 이제 돌아갈게. 와줘서 고맙다. 다음에는 진짜로 병문안으로 올게. 흑장난. 저녁 무렵 공원에서 흑장난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늙은 호라비와 재혼한 젊고 예쁜 계모였지만 항상 친절하고 밝은 웃음이 아름다워서 아이는 어머니를 잘 따랐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 준비도 해야 했고 여러 가지로 바쁘기 때문에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이제 돌아가자. 그런데 계속 흑장난하고 싶어요. 바쁘기 때문에 안 돼. 빨리 끝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잖아. 이제 곧 어두워져. 엄마도 아빠가 없어진 날 밤에는 늦게까지 흑장난했잖아. 봤어? 그러면 나는 오늘 밤도 흑장난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시멘트 포대. 내가 건설 현장 인부로 일하던 시절 동호대교 보수공사 현장에 있을 때였다. 나는 시멘트를 물에 개기 위해 시멘트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편지 하나가 툭 떨어졌다. 이 시멘트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이가 들어있습니다. 공장에서 오랫동안 제가 짝사랑만 해오던 그이는 사고로 분쇄기 안에 떨어져 석회석과 함께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시멘트를 사용한 장소를 저에게 편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벽이나 다리가 된 그이를 만나러 갈 테니까. 남편의 부탁. 한 신혼부부가 있었다. 결혼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편이 올 시간이 되었는데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늦은 시간까지 남편을 기다리다가 아내는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남편이 나왔다. 꿈속에서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오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눈을 떴는데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결코 예사로 넘어갈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문을 열어주려다가 인터폰에 비치는 화면을 보았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표정이 이상한 것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 보였다. 아내는 꿈속에 남편 말을 떠올리며 머뭇거렸다. 그러자 미친 듯이 초인종이 울리며 문을 열어줄 것을 재촉했다. 아내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베개로 귀를 감싸고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니 남편의 목이 잘려 머리만 나뒹굴고 있고 문에는 피로 글씨가 쓰여 있었다. 똑똑하군. TV 속 얼굴. 나는 어느 날 TV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계속 보고 있는데 귀신처럼 분장한 사람이 구석에 쭈그려 있었다. 나는 벌칙 때문에 분장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샤워를 하려고 TV를 껐다. TV를 껐는데도 그 여자가 그대로 있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대학생 엘량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엘량은 오후에는 학교에 나가기 때문에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했다. 엘량은 평소와 다름없이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갈 준비를 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집에 갈 채비를 마친 엘량은 교대할 다른 아르바이트생 피군이 오기를 기다리며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 졸음을 참고 있는 엘량의 핸드폰이 울렸다. 누가 날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 조금 늦을 것 같아 미안해. 문자를 확인한 엘량은 피군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군 지금 어디야? 나 지금 편의점 근처야. 늦어서 미안해. 걱정하지 말고. 알겠어. 조심해서 얼른 들어와. 전화를 끊은 엘량은 피군이 걱정되어 자꾸만 문 밖을 바라봤다. 그때 저 멀리서 피군의 모습이 작게 보였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피군의 뒤에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천천히 쫓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피군과 그 남자의 간격이 점점 좁아졌다. 피군이 뒤를 돌아본 순간 쫓아오던 남자가 피군을 향해 달려들었다. 피군은 편의점으로 들어가기 위해 죽기 살기로 달렸다. 엘량은 문으로 급하게 다가갔다. 그리고 엘량은 편의점 문을 잠가버렸다. 한 남자, 한 여자가 밤의 길을 걷고 있었다. 뒤에서 남자 2명이 쫓아왔다. 여자는 조금만 있으면 골목길로 들어가야 하기에 너무 무서워서 빨리 걷고 있는데 한 남자가 여자가 밤에 혼자 다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같이 집에 데려다 주었다. 같이 가고 집에 들어갔는데 여자는 이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대문 밑으로 잘까나 하고 봤는데 그 데려다 준 남자가 대문 밑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요리. 일요일 점심때까지 자고 있던 나는 멍한 채 거실로 향했다. 똑똑똑 부엌할 소리. 부엌에서 아내가 점심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TV를 켜면서 휴대전화를 보니 그저께 아내에게 비밀로 간 다과회에서 번호를 따낸 여성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잠옷 호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고 부엌을 가로질러 화장실로 급히 들어갔다. 작은 목소리로 그 여성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통화 중 대기 신호가 울렸다. 아내였다. 몰래 전화하다 들켜버렸다는 생각에 당황해서 바로 전화를 받으니 여보세요. 지금 일어났어? 유정이가 클럽 활동하다 다친 것 같아서 지금 마중 나가니까 점심은 냉장고에 둔 거 데워 먹어. 전화 저편에서 차 안에 라디오 소리도 들렸다. 전화를 끊지 않고 화장실 문을 살그머니 열고 부엌 쪽을 들여다보면 부엌의 아내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고 부엌칼을 손에 든 채 아무것도 없는 도마를 단지 자르고 있었다. 내 손에 든 휴대전화에서는 여보, 듣고 있어? 라는 아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엌의 아내와 시선이 마주쳐 버렸다. 무서워서 겁에 질린 나는 집을 뛰쳐나와서 빨리 돌아와 줘라고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두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아내와 딸이 돌아오고 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모두 함께 집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다. 부엌에는 완성된 요리가 우리 가족 먹을 만큼 준비되어 있었지만 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었고 아내와 딸은 음식점에 주문시킨 거냐고 물었지만 절대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요리를 해본 적이 없다. 이상하다. 지하철 테러. 그날따라 지하철은 사람으로 붐볐다. 아, 이러다가 수업에 늦겠는걸. 대학생 A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하철이 빨리 안 오나 주위를 둘러보던 A는 한 중년 남자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았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A는 남자 대신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고 길도 헤쳐나가 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으셔도 됐는데. 아니에요. 그저 전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A는 남자에게 작별을 고하고 다시 지하철을 타러 가려고 했다. 그 순간 중년 남자가 A에게 말했다. 학생에게만 특별히 말해주는 건데요. 내일 지하철을 타지 않는 게 좋아요. 꺼림칙했지만 A는 대충 알았다고 한 뒤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갔다. 다음날 어김없이 지하철을 타러 가려고 했던 A는 어제 그 남자 말이 생각났다. 그냥 무시하기엔 뭔가 꺼림칙했던 A는 버스를 타고 학교로 등교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TV를 켜보니 뉴스 속보가 방송 중이었다. 그리고 A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기가 타려던 그 시간 지하철에 어떤 사이비 종교 광신도가 독극물을 뿌려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였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일본 오음질리교 지하철 테러 사건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유미. 한여름 대학볕에 시골길을 한참 걸었더니 무척 목이 말라. 집에 오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마시려고 보니 부엌 한쪽 구석에 엄마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깜짝 놀라 컵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지르려던 순간 옆방에서 아빠가 걸어 나왔다. 침착하게 잘 듣거라. 엄마가 바람을 피웠단다. 너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나가려고 했어. 그래서 싸우다가 이 아비가 그만 엄마를 죽여버리고 말았단다. 울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도를 넘은 충격적인 상황의 의미는 침착해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버지를 교도소에 보냈다가는 친척도 없는 유미 자신은 고아원에 맡겨질 것이 분명했다. 유미는 아버지를 경찰에 보내지 않기로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이대로 둘이 함께 살기로 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다. 교복을 갈아입으려 하는 순간 방구석에 작은 메모 종이가 떨어져 있었다.
도망치거라. 아버지가 미쳤어. 타임캡슐. 도시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다. 2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함께 타임캡슐을 고등학교 뒤에 있는 큰 소나무 아래에 묻었다. 나중에 결혼하게 되었을 때 꺼내자고 약속했다. 타임캡슐에 뭘 넣었는지는 서로 비밀, 만약 결혼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두기로 했다. 1년 후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리고 10년 후 대학 시절에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다. 나는 약혼자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모두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전 여자친구의 목까지 행복해지자며 타임캡슐을 대신 꺼내고 싶다고 했다. 나는 반대했지만 그녀의 생각을 자신이 이어가고 싶다며 약혼자는 고집을 피웠다. 아마 전 여자친구에 대한 질투도 있었을 것이다. 결혼식 며칠 전 휴일, 고향으로 돌아가 타임캡슐을 꺼냈다. 내 타임캡슐에 들어있던 건 전 여자친구가 짜준 마플러였다. 약혼자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이었지만 곧바로 전 여자친구가 묻은 타임캡슐을 열었다. 거기에는 주먹 정도의 검은 덩어리가 들어가 있었다. 잘 보니 작은 팔다리에 조그만 사람 머리가 있는 것 같았다. 생일사진. 나의 생일날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집안에서 친구들 모두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이상한 것이 찍혀버렸다. 등 뒤에 장롱에서 하얀 얼굴에 새빨간 눈을 한 낯선 여자가 얼굴을 내밀고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우리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영능력자를 수소문해 그 사진을 감정받았다. 그랬더니 이 사진에서는 연기가 느껴지지 않는군요. 심령사진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 에이, 괜히 깜짝 놀랐잖아. 난 또 귀신인 줄 알았네. 다행이다. 행방불명. 1997년 일본 구마모토현 한 시골 마을에서 마도카라는 어린 소녀가 행방불명되었다. 오후 어머니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어머니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다. 소녀와 놀고 있던 동갑내기 또래 아이들은 마도카라면 방금 전까지 나랑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는데 내가 미끄럼틀을 타자고 했지만 모래밭에서 논다고 하길래 나는 혼자 미끄럼틀을 타러 갔는데 소녀의 부모님은 놀이터에서 계속 마도카를 찾다 저녁이 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시골 마을에서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응이 조금 늦었지만 저녁 무렵에는 각지의 검문이 맞춰졌다. 그러나 전혀 수사에 진전이 없었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 마침내 1년이 지났다. 소녀가 행방불명된 지 1년째 경찰은 이제 마도카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전력을 다했고 앞으로도 수사는 계속하겠지만 일단 이 사건은 종결로 보고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고하고는 집을 나섰다. 소녀의 부모는 도저히 단념할 수 없었기에 마지막 수단으로 행방불명자나 지명수배자를 투시로 찾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명능력자를 찾아 소녀의 행방을 의뢰했다. 그는 처음 소녀가 행방불명된 공원에 가고 자택에 가고 그 소녀가 입었던 옷과 구두 등을 만진 후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내쉰 후 한마디를 말했다. 마도카는 살아있습니다. 그 말에 소녀의 부모들은 흥분에 휩싸여 서로를 얼싸안았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마도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능력자는 조금 슬픈 얼굴을 하더니 마도카는 유복한 생활을 하는 듯합니다. 마도카의 눈에 고급 가구가 보입니다. 전혀 굶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뱃속에는 고급 요리가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금 진정하고는 그럼 마도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에는 다시 발광하듯이 소리치며 말했다. 그러자 영능력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온 세상에 있습니다. 소녀의 부모들은 잠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10초쯤 굳어 있다가 그 후 바닥에 실신하듯 쓰러져 울었다. 캠코더. 독신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가 사는 곳은 평범한 아파트지만 이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커튼의 형태나 쓰레기통 위치 같은 게 미묘하게 변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최근 들어 다른 누군가의 시선까지 느껴지는 나날이 계속되자 이에 기분이 나빠진 남자는 친구에게 이 일에 대해 상담을 했다. 혹시 스토커일까?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지만 실제 피해가 없으면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다던데. 캠코더로 촬영해보면 어때? 만약 진짜 스토커가 있다면 증거가 될 테니 경찰도 납득할 거야. 친구가 말했다. 친구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과 비디오 카메라를 빌려주기까지 했다.
이에 힘입어 남자는 바로 캠코더 카메라를 설치했다. 다음날 아침 나가기 전 녹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갔다 돌아온 남자는 더욱 초조해졌다. 방 안에는 침입자의 흔적이 여느 때보다 확실히 남아 있었다. 이건 진짜 스토커가 찍혀 있을지도.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캠코더 녹화를 멈추고 재생을 시작했다. 한동안은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저물고 얼마 있지 않아 낯선 여자가 부엌칼을 들고 방에 들어오는 게 보였다. 잔뜩 위축된 남자는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찍혀 있어. 스토커가 찍혀 있어. 공포를 넘겨 완전히 흥분한 남자는 녹화된 영상을 보며 친구에게 상황을 실황하기 시작했다.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 여자가 방 안을 돌아다녔을 걸 생각하니 남자는 절로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이걸로 경찰도 움직여주겠지? 남자가 한 가닥 희망의 마음을 놓고 있던 중 화면 속 여자는 남자의 방 옷장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옷장에 들어갔어. 게다가 좀처럼 나오질 않아. 남자가 친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중 또 다른 누군가가 방에 들어오는 게 보였다. 그리고 영상 속 남자는 점차 가까워지더니 이내 영상이 멈췄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인과 게임. 노인이 한 남자에게 말했다. 게임을 하나 하겠나? 노인이 설명한 게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상자 안에 고액의 상금이 들어있는데 남자가 상자를 열 수 있다면 그 안의 상금은 남자의 것이 된다. 상자는 아주 튼튼해서 맨손으로 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자 옆에는 도끼 같은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시간 제한은 없었다. 남자는 얼마든지 하자고 라고 말했다. 돈을 얻을 기회만 있고 자신이 손해볼 것은 없는 아주 매혹적인 게임이었다. 참가 의사를 밝힌 남자에게 노인이 말했다. 사실 상금에 다다르기까지 난관이 몇 가지 있다. 5만 엔만 낸다면 상금 바로 옆에서 시작하게 해주지. 남자는 웃으며 5만 엔을 내밀었다. 게임이 시작되자 상금은 남자의 눈앞에 있었다. 수박서리. 어느 수박 농가에서 상습적으로 밭에 몰래 들어와 수박서리를 하는 놈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다. 좋은 대책이 없을까 궁리한 끝에 멋진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간판을 만들어 수박밭에 세워두었다. 경고. 이 밭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수박 1개가 있다. 그 다음 날 농부가 밭에 나와 수박을 확인하니 하나도 없어진 것 없이 수박은 모두 무사했다. 다만 간판 아래쪽에 한 구절이 덧붙여져 있었다. 지금은 2개. 아내는 매일 빠뜨리지 않고 약을 침대로 가져다 준다. 남자는 한심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점점 커지고 며칠 뒤 남자는 실행에 옮겼다. 아내가 세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남자는 옥상으로 향했다. 그리고 바로 몸을 던졌다. 죽기 전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천천히 흘러간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었구나. 라고 남자는 생각했다. 자신의 몸이 천천히 떨어져 간다. 자신의 층에 가까워진다. 베란다에서 세탁물을 말리고 있는 아내가 보인다. 문득 앞을 본 아내와 시선이 마주쳤다. 아내의 입이 웃고 있다. 불청객. 결혼한 지 이제 2년째. 평일에는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쉬었다. 빨래나 청소 같은 건 언제나 미뤄뒀다가 주말이 되면 한꺼번에 해왔지만 오늘은 어쩐지 마음이 내키질 않아서 그냥 멍하게 있다가 잠깐 낮잠을 잤다. 남편도 일어나지 않아서 신경 쓰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점심때쯤일까 인터폰이 울려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니 30대에서 40대 정도로 보이는 낯선 여성이 서 있었다. 뭔가 돈을 받으러 온 걸까? 아니면 남편을 만나러? 남편이 일어나지 않아서 확인할 수도 없는 데다가 나도 잠옷 바람으로 단정치 못한 모습이라서 응답하지 않고 조용하게 사람이 없는 척하고 있으니 또각또각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3분 뒤 다시 인터폰이 울렸다. 같은 여성이었다.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역시 응답하지 않고 있으니 그 여성은 다시 돌아갔다. 저녁이 되어 찬거리를 사러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열쇠로 잠그려는데 투명한 셀로판지로 감싼 꽃 한 송이가 편지함에 들어가 있었다. 약간 시들어버린 국화꽃이었다. 서서히 이 일의 중대함을 깨닫고 무서워졌다. 어째서? 어떻게?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낮에 찾아왔던 그 여성이 떠올랐다.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 나는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 마을은 심각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나라 여기저기가 내전으로 혼란스러워.
마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봉사단체에서 보내주는 구호물자로 연명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정대로라면 구호물자가 오기로 한 날이었지만 그날은 비행기에서 구호물자가 투하되지 않았다. 아니, 비행기조차 지나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오지 않는 건가? 남는 걸로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일주일 후 예정에 없던 구호물자가 비행기에서 떨어졌다. 구호물자는 조금 늦었을 뿐이었다. 다행이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 소량의 분유가 들어있었다. 평소와 다르게 희지 않고 탁한 회색이었다. 게다가 물에 잘 녹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런 거라도 어디인가? 마을 사람들과 서로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다음 구호물자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견디기로 했다. 기다리던 다음 구호물자가 오는 날, 이번에는 순조롭게 도착했다. 안에는 평소보다 많은 물자와 흰 분유들이 있었다. 또한 한 통의 편지도 있었다. 저희 측의 착오로 구호물자가 도착되지 않았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전회분도 아울러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주신. 저번에 말씀드렸던 니키 씨의 유골은 잘 도착했습니까? 니키 씨는 생전에도 이 마을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마을에 자신의 유골을 뿌려달라고 하셨으니 유골을 잘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는 모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문득 창밖으로 눈을 돌리니 가방을 짊어진 아이들이 집으로 가고 있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나는 살짝 손목시계를 보았다. 우리 겐타로가 또 무슨 짓을 했나요? 장난을 쳤다고 하니 정말 죄송합니다. 세토 겐타로의 모친은 방금 전부터 쭉 같은 말을 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엄마 혼자서만 키우는 집이라 제가 가정교육을 잘하지 못한 탓입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장난만 치는 것은 틀림없이 저에게 관심을 끌려고 한 짓일 거예요. 외로움을 잘 타요. 그 아이를 혼자 내버려둔 제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일단 오늘은 그냥 돌아가셔도 좋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겐타로에게 더 이상 장난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치는 몇 번이나 내 쪽을 뒤돌아보며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봤다. 세토의 모치는 돌아갔습니까? 부하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책상 위에 서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세토 겐타로 42세, 초등학교 여학생 상습 강간범. 그녀는 아들이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군.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괴로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도망치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한 교대생이 초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다. 처음으로 하는 실습이라 많이 긴장했지만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고 일주일 동안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실습 종료를 앞둔 어느 날 반의 한 여자아이의 집에 화재가 일어나 2층에서 자고 있었던 여자아이와 오빠가 죽었다. 1층에서 자고 있었던 부모님과 100일이 갓 지난 아기는 어떻게든 도망쳐서 살았다. 친구의 죽음에 충격받은 반 아이들은 모두 울면서 장례식에 다녀왔다. 장례식 후 학교로 돌아온 교생은 아이들이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림의 주제는 가족이었다. 모두 자신의 가족을 천진난만하게 그려냈다. 그 중에 죽은 여자아이의 그림도 있었다. 도화지에 그려진 그림에는 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엄마와 함께 1층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고 여자아이와 오빠는 2층 창문에서 3명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그렸다. 그런데 교생은 깜짝 놀랐다. 화재에서 도망쳐 살아남은 건 그림에서 1층 밖에 있는 3명. 도망치지 못하고 죽은 건 그림에서 2층에 2명. 그림은 그렇게 그려져 있었다. 게다가 3명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은 마치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새로 이사를 해서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사를 한 지 이틀 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매일 밤 11시 59분쯤만 되면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한 남자는 11시 59분이 됐을 즈음에 인터폰을 눌러서 밖을 보았다. 그러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문에서는 소리가 났다. 다음 날 그는 이번에는 11시 59분이 되기 10분 전부터 계속 인터폰으로 밖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11시 59분이 되자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궁금해진 남자는 밖으로 나가보기로 결심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았다. 그 순간 더 이상 문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짓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 순간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바로 그의 등 뒤에서 말이다. 요즘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떨리는 몸을 애써 참으며 천천히 내 앞에 있는 의사에게 말했다. 그러자 의사는 나에게 물을 권하며 악몽의 내용을 물었다.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는데 밤만 되면 제가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집에 돌아와 이불을 덮고 자죠. 의사는 무언가를 메모에 적었고 나는 무슨 내용을 적는지 궁금했지만 애써 참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처음에는 그냥 악몽인 줄 알았는데 꿈이 반복될수록 수법도 다양해지고 죽이는 방법도 점점 끔찍해져요. 그 꿈을 연속으로 꾼 지 이제 56일이 됐어요. 의사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고는 책상 위에 있던 의자를 들어 내 머리를 내리쳤다.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문득 내 손에 묻어있는 피를 보며 깨달았다. 내가 바로 그 악몽 속의 인물이라는 것을. 잠을 자고 있는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툭툭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다. 우리 집에는 나 혼자였기에 깜짝 놀란 나는 불을 켜고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문 틈새로 살짝 보니 피가 묻은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천천히 내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진 나는 일단 장롱 안으로 들어가 숨었다. 잠시 후 내 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도하며 장롱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10분이 지났을까? 아무 기척도 느껴지지 않아 나는 장롱 열쇠 틈새로 밖을 살짝 내다봤다. 그러나 밖은 온통 거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또다시 10분 후 조심스럽게 밖을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장롱 속에서 나는 등 뒤로 누군가의 숨소리를 느꼈다. 어느 날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예쁜 보석이 박힌 반지를 선물 받았다. 그 반지가 너무 예뻐서 잠잘 때도 항상 착용하고 잠들곤 했다. 신비한 푸른빛이 감도는 그 보석은 마치 스스로 빛나는 듯 보였고 보고 있으면 몽롱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빼지 않고 끼고 있어서 그런지 그녀의 손가락에 약간의 부스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지를 너무나 아꼈다. 시간이 흘러 그 남자와 헤어지고 난 후 반지를 볼 때마다 가슴 아팠던 그녀는 반지를 팔기로 결심했다. 반지와 함께 들어있던 보증서를 읽기 시작한 그녀는 반지의 상품명이 세슘 137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137이라는 숫자가 이 반지가 한정품이라 번호가 매겨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동자가 점점 푸른색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2층 아파트 같은 오래된 건물로 콘크리트 벽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낡아 있었다. 유리창은 대부분 금이 가 있었고 휘칠은 군데군데 벗겨져서 흉가라 할 만한 모습이었다. 근처 마을 사람들도 그 음산한 모습 때문에 낮에도 가까이 오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친구와 담력 시험의 일환으로 그 흉가에 가보기로 했다. 시간이 한낮이었기에 조금 꺼림칙했지만 나는 친구와 함께 건물 2층까지 올라가 내부를 탐색해 보기로 했다. 외부나 1층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2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둘러보던 중 방문 중 하나의 글귀가 적힌 것을 발견했다. 친구와 함께 다가가 확인해보니 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는 이 방에 있어.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선 나는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문을 열고 약간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몇 발자국 걷다 보니 어느새 우리 앞을 벽이 가로막았다. 낙담한 나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벽에 또 다른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는 옆방에 있어. 조금 무서워졌지만 글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갔다. 좁은 복도를 따라 방이 있었고 그 중간 벽에는 머리는 이쪽, 몸은 이쪽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친구는 이걸 본 순간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 버렸다. 하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오른쪽 방문을 열어보았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맞은편 벽에 크게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내 몸은 이 아래 있어. 나는 바닥을 보았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 이 방으로 내 머리가 오고 있어. 라는 글귀를 발견했다. 선생님, 고민이 있습니다. 한 환자가 의사에게 말했다. 무엇인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입원비를 낼 돈이 없습니다. 혹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나요? 네, 가입했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중학생 때 나는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살할 정도로 괴롭지는 않았다. A라는 같은 반 여자아이 덕분이었다. A는 얼굴도 예쁘고 성적도 좋았다. 게다가 운동도 잘해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다. 나는 반 아이들에게 무시당했지만 A만큼은 나에게 상냥하게 말을 걸어주곤 했다. 그러나 나와 달리 A에게는 친구들이 많았기에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는 못했다. 그런 A가 갑자기 전학을 가게 되었다. 여태까지는 A가 있어서 괴롭지 않았지만 그녀가 없어진 뒤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A가 전학을 간 이후 반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아마도 A가 나와 친하게 지내달라고 부탁한 것 같았다. 어른이 된 지금도 나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는 고등학생이었다. 선천적으로 심장의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열린 연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의사나 가족, 친구들이 모두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두와 함께 달리고 싶다. 몇 출전을 강행했다. 결국 그는 최하위로 결승선에 들어왔지만 고린 지점에서는 그의 친구들이 모두 그의 완주를 축하해주며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그 레이스는 그의 심장에 큰 부담을 주었고 결국 그는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날이 떠오른 나는 그와의 추억이 담긴 마라톤 대회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가 골인하는 순간 찍힌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웃으며 박수치는 친구들 사이로 찍힌 그 사진은 마치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모두가 손바닥을 맞댄 상태로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그 박수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사진 속에 담긴 그날의 모습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순간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 사진을 손에 들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마치 사진 속에서 그가 내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다시 함께 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야근이다. 지친 몸을 질질 끌고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 승강장에 놓인 의자에 힘없이 앉아 있었다. 막차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승강장에 울려 퍼졌다. 문득 바라보니 승강장에는 나 혼자였다. 역시 휴일에도 밤까지 일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걸까? 하지만 그때 에스컬레이터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달려 나왔다. 곧이어 뒤에서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그 아이를 따라 나왔다. 이윽고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승강장에 섰다. 점점 지하철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갑자기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승강장 아래로 뛰어내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신이 멍해졌다. 아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는 달려가 그들을 구하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지하철이 들어왔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뒤돌아보니 영무원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영무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처음엔 저도 놀랐죠. 영무원의 말을 듣고 나는 다시 한번 승강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텅 빈 승강장과 지나가는 지하철만이 남아 있었다. 마을 골동품 상점에는 오래된 바이올린 한 대가 있었다. 어느 날 가게에 한 소년이 와서 물었다. 그 바이올린 얼마인가요? 주인이 가격을 말하자 소년은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년의 얼굴에는 실망이 가득했지만 그는 나중에 돈을 모아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다. 며칠 뒤 주인은 소년이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걸 우연히 알게 되었다. 소년은 자신의 몸에 비해 버거울 만큼 신문을 쌓고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다. 열심히 페달을 밟는 소년의 모습을 주인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시간이 흘러가기에는 또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정장을 입은 신사는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바이올린에 눈길이 갔다. 이 바이올린 얼마입니까? 주인은 잠시 망설였다. 저기, 그 바이올린은 사실. 신사는 주인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바이올린 가격의 몇 배나 되는 돈을 내밀며 그것을 사겠다고 했다. 주인은 생각지도 못한 금액에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 바이올린은 팔 수 없습니다. 신사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다. 그리고 수개월 후, 그 바이올린 아직 있나요? 신문 배달로 모은 돈을 가지고 소년이 가게에 다시 찾아왔다. 그러나 가게 안에는 더 이상 바이올린이 보이지 않았다. 소년은 두리번거리며 바이올린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때 주인이 미소 지으며 소년에게 다가와 말했다. 기다렸다.
주인은 바이올린을 숨겨둔 곳에서 꺼내 소년에게 내밀었다. 소년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눈을 반짝였다. 그러나 그 순간 주인은 바이올린을 부숴버렸다. 망연자실한 소년을 향해 주인이 한마디 했다.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겨울 어느 날 5명의 산악인이 눈 덮인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날씨가 나빠져 그들은 조난당했다. 추위에 떨며 산장을 찾아 한참을 헤맨 끝에 간신히 산장을 발견했다. 하지만 산장은 무척이나 추웠고 불을 지필 수 있는 도구도 없었다. 5명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산장 앞 모퉁이에 모여 앉았다. 그들은 30분마다 옆 사람을 터치하며 몸을 움직여 추위를 견디기로 했다. 그렇게 추위를 이겨낸 후 5명은 무사히 구조되었다. 기자가 그들에게 어떻게 추위를 견딜 수 있었는지 묻자 그들은 그날의 일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러나 기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냐하면 그 산장은 사방이 다 열려있는 허술한 폐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서로 몸을 터치했던 것은 그저 서로의 환상 속에서뿐이었다. 그는 유령을 볼 수 있다고 부정하지만 사실 나는 그가 유령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도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반대편 건널목에서 한 남자가 할머니를 업고 있었다. 남자는 계속 이쪽을 수상하게 쳐다보며 뭔가 신경 쓰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파란 불이 켜지자 우리는 건널목을 지나갔다. 그때 친구가 그 남자를 향해 말했다. 무시하세요. 옆에 있는 건 유령입니다. 어느 남자가 살모사로 만든 술을 만드는 방법을 조사했다. 첫째, 물을 넣은 병에 살아있는 살모사를 넣는다. 둘째, 일주일 동안 물을 갈며 살모사의 배설물이 모두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셋째, 배설물이 다 나온 후 물을 버리고 소주를 반 정도 넣어 살모사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넷째, 살모사가 약해지면 소주를 다 채운 후 3년 정도 숙성시킨다. 책에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사주가 자양강장에 좋은 이유는 살모사가 소주가 가득 찬 병에 갇히는 동안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 생명력이 소주에 녹아들어가 사주가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고 했다. 이것을 읽은 남자는 좀 더 오래 살고 건강해지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10년 후 한 남자가 산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연속 유괴살인 용의자였다. 남자의 은둔지에는 술 창고가 있었고 그 안에는 1m 정도 크기의 단지가 있었다. 단지 아래에는 수도꼭지가 달려 있었지만 용도는 불명이었다. 창고에는 여러 개의 술병이 있었고 경찰은 모두 그 술을 폐기했다. 기자가 단지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물었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단지는 즉시 파괴되었다고 했다. 왜 파괴했는지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과연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신혼부부가 아파트로 이사왔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반해 선택한 곳이었지만 건물은 낡아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사 당일 옆집에 인사하려 했으나 이삿짐 정리가 바빠 인사는 사흘 후로 미뤄졌다. 남편이 출근한 사이 아내 혼자 옆집에 인사하러 갔더니 옆집 남자는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바로 문을 닫아버렸다. 기분이 나빴지만 아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신혼부부 집에 장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오지 않지만 아내가 혼자 있을 때면 무언의 전화가 자꾸 걸려왔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전화가 거슬리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자 남편은 옆집 남자가 의심스러웠다며 함께 옆집에 찾아갔다. 오해입니다. 저는 댁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옆집 남자는 필사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사실 며칠 전에 부인께서 인사하러 오셨을 때 솔직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사하셨던 날에 다른 여자분이 먼저 인사하러 오셨거든요. 부부는 당황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현관에서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아내의 신발이 현관 난 쪽에서 멀리 내팽개쳐져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하늘이 무너질 듯한 폭우가 쏟아졌다. 어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밤늦게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이상하게 생각하며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문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40대 정도로 들렸지만 어딘가 떨리는 느낌이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혹시 아시는 분이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셨다.
길을 잃었고 비를 맞고 있어서 죄송하다. 며 그 여자는 계속 말했다. 나는 창문을 통해 밖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창문 너머로 보인 여자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40대 정도로 들리는 목소리와 달리 밝게 염색한 머리에 모자를 눌러 쓴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옷차림도 초록색 블라우스에 찢어진 청바지였는데 묘하게 어색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그 사람을 절대 열어주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산도 없이 걸어온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내니. 우산이라도 빌려드려야지. 나는 마지못해 베란다로 가서 우산을 가져왔다. 그 순간 현관에서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돌아가라고. 어머니가 그토록 큰 소리로 고함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놀랐다. 현관에 가보니 그 여자는 체인이 걸린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막고 계셨다. 결국 우리는 문을 닫고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여자는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고 30분 정도 지나서야 소리가 멈췄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현관문을 열어보았고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몇 년 후 어머니와 통화하던 중 그날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다. 엄마, 그날 너무 무서웠지. 그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러자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사람 비를 맞았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젖지 않았었단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자도 아니었어. 남자였지. 새로 이사한 자취방은 오래된 건물이었다. 그러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이사 온 첫날부터 머리가 지끈거렸다. 다음 날 아침에도 머리가 무겁고 묘한 기척이 느껴졌다. 그 이야기를 여자친구에게 하자 그녀는 바로 자취방으로 달려왔다. 여자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녀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대충 대답하며 나를 무시했다. 나는 예민해져서 설마 다른 남자에게? 라고 의심하자 그녀는 오히려 자기야말로 다른 여자랑 연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발끈하며 대답했다. 나는 그런 반응에 당황해서 핸드폰을 확인해 주려던 순간 문자가 도착했다. 여자친구의 문자였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 아무것도 묻지 말고 빨리 방을 나가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단둘이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항상 물으셨다. 지금 돌아왔니? 나는 네, 지금 왔어요. 라고 대답했고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등을 돌리셨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며칠 후 모처럼 일찍 퇴근해서 거실에서 쉬고 있었다. 느긋하게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머리 위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천장을 바라보니 2층에서 누군가 서재를 돌아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시던 어머니도 손을 멈추고 천장을 쳐다보셨다. 엄마, 이 소리였어?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텔레비전.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있었다. 비를 피할 만한 곳도 찾지 못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시작될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목욕을 했다. 하루의 피로를 따뜻한 물로 씻어내려는 그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드라마가 시작된 모양이었다. 서둘러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그러나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불이 꺼져 있어서 어둠 속에서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며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끝내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저 다시 텔레비전을 켜고 혼자 집안의 어둠을 지우기만 했다. 어느 날 나는 숲속을 헤매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 밤이 되어 배가 고파졌고 한참을 방황하던 중에 한 가게를 발견했다. 가게 이름은 어떤 레스토랑이었다. 이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배가 너무 고팠기에 들어가기로 했다. 들어가자마자 나는 인기 메뉴인 나폴리탄을 주문했다. 몇 분 후 음식이 나왔고 나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먹다 보니 뭔가 이상했다. 음식이 너무 짜고 먹을수록 머리가 아파왔다. 나는 주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주인은 미안하다며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돈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시 나온 나폴리탄을 먹어보니 이번에는 멀쩡했다.
안심하며 나는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섰다. 그러나 가게를 벗어난 순간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가게 이름, 그리고 주인의 말투. 그때 문득 깨달았다. 어떤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인 나폴리탄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을.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한 선원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다. 겨우 살아남아 구명보트에서 떠돌던 그는 바다거북을 잡아 그 고기로 수프를 끓여 먹었다. 그 수프는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맛있었다. 그렇게 그는 조난에서 무사히 생還했고 이후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그는 다시 바다거북 수프가 먹고 싶어져 레스토랑에서 주문했다. 그러나 수프를 한 입 먹은 그는 중얼거리며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건 거북 고기가 아니야. 우리 집 근처에 여자아이가 이사 온 것은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그녀의 집에는 아빠가 없었고 어머니는 나보다도 어린 나이에 너무 젊어 보였다. 그녀와 나는 금세 친해졌고 서로의 집을 자주 오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자주 때린다는 것,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다른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것.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그녀의 행실은 점점 거칠어졌고 가정 환경도 악화되었다.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놀러 다니고 담배도 피우기 시작했다. 어머니와의 다툼은 심해졌고 경찰이 집에 오기도 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나빠졌고 집에는 낙서와 쓰레기가 던져지기 일쑤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녀는 완전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게 되었다. 나는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러 갔지만 그녀는 나를 만나는 것조차 거부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집 근처 빌딩에서 뛰어내렸다.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를 다쳐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다. 침대에 누운 그녀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엄마와 너에게 폐만 끼쳐서 미안해. 나는 그런 그녀를 위로하면서 결혼하자고 말했다. 결혼하자. 평생 너를 돌볼게. 그녀는 내 말을 믿기지 않는 듯 계속 물었다.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숨겨왔던 말을 덧붙였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널 좋아했어. 초등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남자아이 이름을 그 여학생들에게 알려줬을 때도, 너의 남자친구를 몰래 따라가 없애버렸을 때도, 이 모든 게 다 너를 위한 거였어. 이제 그녀는 완전히 나만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곧 결혼할 예정이다. 어느 오후 숲속에서 한 소녀가 뛰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 어디 있어? 라고 외쳤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얼마 후 소녀는 한 집 앞에 도착했다. 여기 있구나. 소녀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중간이 끊어진 일기장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소녀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5월 16일. 내일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가득해서 매우 기뻐. 5월 17일. 산타가 오지 않았다. 산타가 오지 않았다. 산타가 오지 않았다. 5월 18일. 어제는 매우 즐거웠다. 산타에게 선물을 가득 받았다. 하지만 이상하다. 그 선물은 어디에 둔 걸까? 9월 33일. 시계 바늘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어. 12월 65일. 오늘이군요. 밖에 나가보았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가득 많았어. 그리고 전나무는 이상한 색이었어. 어째서일까? 소녀는 돌연 일기장을 덮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이미 그 일기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